예, 이번에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여기 차트를 그려왔는데, 예, 삼성전자 120분 차트인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저점이 이전에 아주 저점 있잖아요. 6만 원대 초반대. 여기까지도 가버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차트의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전분기가 재고자산이 54조 4천억인데 지금 이번에 재고자산이 55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까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매출액도 거의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게 없습니다.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매출액이 설령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재고자산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한테 주식 투자한다는 자체가 상승을 위한 그 주식 투자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전분기 재고자산이요. 17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16조 4천억으로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재고자산이. 두 번째 매출액은 전분기가 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분기가 이제 반기 이제죠. 그러니까 총에서 12조 3천억 3,940억이에요. 그러니까 약 7조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매출액이. 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이닉스는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수혜가 HBM3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하이닉스가 수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하이닉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중국의 인텔 공장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텔의 매출이 사실 2분기인가에 거의 반토막 났어요. 2분기인가. 네.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거 엄청 늘었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런데다가 또 재고자산이 줄어들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의 관점에서 주식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AD 테크놀로지의 그 DSP 디자인하우스 인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2020년도 디자인하우스 인증을 파운드리 쪽을 했는데 2022년까지 그 1년이면 3천억씩 매출을 내던 회사가 한 푼어치도 삼성전자 매출이 계약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우 2023년에 지금 6월 달 들어서 220억 정도의 계약건이 딱 한 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계약건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디자인하우스적인 것, 팹리스적인 것의 부분의 주가는 일정 부분 약간 가짜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연관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올랐는데 기업 내용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번 내가 체크를 해볼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그 주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페스 회사가 1분기 이렇게 이제 패키징을 했던 것에 대해서 WLP 펀딩이라고 해서 이 매출이 네페스가 1분기에 51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해서 총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냐면 1,198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패키징의 매출액이 1분기나 2분기나 대동소이하지 증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자는 엄청 증가하고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가 엑시노트를 갖다가 삼성전자 고가폰에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도 이제 적용 제외돼 있고요. 저가폰에는 이제 적용을 한다는데 그것도 저가폰마저도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파운드리 쪽의 그 TSMC하고의 경쟁에서는 거의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주를 받는다, 뭐 한다, 뭐 수율이 뭐 얼마나 개선됐다. 이런 것은 진짜 삼성전자를 위해서 좋은 뉴스만 나오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뉴스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저는 비관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분기에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고 또 재고자산이 줄었다면은 삼성전자도 매출이 증가하고 재고자산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HBM3에서 보았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D램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져요. 또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보다 또 진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은 상상이 안 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는 얼마나 공룡적으로 굉장히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공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잘하면 본전 여기 떨어졌지만요. 못하면 하락 이런 식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인텔의 랜드 공장이 중국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만약 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돼야지 삼성전자가 돼야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무제표랑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HBM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정상주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ST 있잖아요. ST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자, ST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4구간입니다. 이 4구간 진입에서는 저도 예측이 안 되고 모두가 예측이 안 되는 급등락이 어느 구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서 투자하시고 저는 저점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지 신규 매수는 이제 각자 이거에 대해서 자기 리스크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제 말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주식으로 손해나서 원수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첫째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IR 담당자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IR 담당자를 만나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IR을 하고 있는 누구한테든지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밝히고 IR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저한테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테스트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파이널 테스트가 7월 말로 끝났고 8월 2일 날 이게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수치가 좋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통과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7월 말까지 해서 파이널 테스트가 끝나고 8월 2일 날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의 파이널 테스트가 8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9월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것이 다 이제 NDA라고 비밀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뭐 공시나 IR을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그 하이닉스 결과를 갖고 뭐 어디다 뉴스를 내보낸다든가 그러면 삼성전자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이제 9월 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봤을 때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 HPSP가 벌써 시가총액이 3조 갔다가 2조 몇천억 하니까요. 그것과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챔버고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부분인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경쟁사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외주 발주해서 이제 온도 조절 재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경쟁력이 뛰어나고 또 경쟁사는 뭐 400도 이하, 이하에서 이렇게 어닐링을 하지만 여기서는 900도, 또 경쟁사는 25기압 이하에서 하지만 여기는 30기압 이상. 그러니까 수소를 있잖아요. 1기압으로 올린다는 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1기압을 수소를 올린 상태에서 900도로 유지한다. 이것은 얼른 말하면 400도 이하하고 25기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보다 제가 보나 누가 보나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각도 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는 뭐 이게 특허에 대해서 이게 혹시나 뭐 특허 소송이 걸리면 어쩌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기존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알고 보니까 여기는 원래가 온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1000도씩 올리는, 그리고 기압을 올리면 1000기압까지 올리는 이런 기술이 국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또 습도를 엄청 제어를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합수소 어닐링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미 특허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챔버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만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경쟁사보다 훨씬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ST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ST가 올해 뭐 이렇다 할 매출이 있을 것이 없어요. 왜냐면 다 연구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전년도 반기에 그 2분기 매출액이 169억인데 이번에 204억이 나왔거든요.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올해 목표가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반기가 28억 적자였는데 이번에 6억 적자 정도 나왔어요. 줄었네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3분기부터는 이제 확실히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3분기부터. 3분기부터 매우 높은데 그게 왜 이제 갑자기 거꾸로 흑자 전환이 아니라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해버릴 요소가 있더라고요. 매출이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저는 그건 정확하게 사실은 예측하기는 저 입장에서는 힘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은 금융 비용이라고 해갖고 96억이 발생을 했어요. 금융 비용이. 이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이전에 200억이 있었고 그 이후에 350억을 발행해갖고 이전에 100억을 갖다 콜옵션을 행사해갖고 소각을 했고 지금 450억이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법상 왜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은 꼭 이 주가가 올라가면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기록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히는 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내재 파생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장부상의 손실이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손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환사채가 전환되고 나면 다시 이게 복구가 되는지 어쩐지까지는 저는 회계상으로는 잘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른 회사들도. 네. 그래서 96억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이게 전환사채를 소각할 때 소각하기 이전에 1분기에는 엄청 주가가 뭐 8,000원 했는데 소각할 때는 10,000원이다. 그러면 그게 약간 이제 11,000 얼마에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가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파생상품 손실이.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전환사채 손실이 그 파생상품 손실이 장부상으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공합수소 어닐링 이어서 제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HBM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그 ST가 HBM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느냐 뉴스에 나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가장 중점적으로 다른 것도 장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웨이퍼 가압큐어는 자기들 장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토 클레이브 이것도 가압큐어 아닙니까?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뭐 몇십억 정도 들어가냐 몇백억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분이 못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백억 단위는 된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어봤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있으면 후공정 장비 있잖아요. 8.6세대를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티안마이라고 있어요. 중국에는 BOE 계열사들이 뭐 비조녹스, 티안마이 뭐 굉장히 뭐 이름이 희한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티안마이에서 8.8세대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ST 장비가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이제 후공정이니까 전공정이 먼저 발주되고 후공정은 나중에 발주되거든요. 그래서 발주가 이제 될 때가 됐지 않나 싶어갖고 물어봤더니 그 장비의 핵심이 VDO라고 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VDO 장비도 뭐 200도, 300도를 이렇게 온도를 올리는 진공 장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것이 라미네이팅 장비입니다. 라미네이팅 장비인데 그런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토클레이브, 라미네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필름을 입히는데 기포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 몽달책방을 나와야 되는데 이런 홈페이지 나와 있는 사진만 갖고는 도저히 뭔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공개할 수 있으면 사진 좀 올려달라. HBM 장비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8.6세에 들어가는 장비 좀 공개하다 하려고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한테만 공개하면 문제가 되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갖고 올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여기인데 그 홍보 영상 앞부분을 보면은 정말 그 미술 전시관 같이 기가 막히게 뭐 카페가 뭐고 만들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장동복 회장님이 원래 그 승마를 좋아해요. 네. 그래갖고 말을 한 10필 정도를 직접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그 화가들 데려다가 있잖아요. 맨날 여기서 이제 말을 이렇게 그리는 동호회.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말을 그리고 자기 그림 그리고 여기서 그런 것을 하다가 장동봉 회장이 직접 말을 그리는데 엄청 잘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화면에 보니까 대형 말 그림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본인이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거하고 유사한 일이 어디에가 있었냐면 제우스라는 주식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10,000 몇천 원 할 때 그 회사의 그 장비 같은 것은 이렇게 안 보여주고 사옥에 그냥 그 편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규모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사갈 사옥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내부에 지금 뭐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옥을 보니까 진짜 무슨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갖고 제우스가요. 12,000, 3,000원 할 때 사옥을 공개했는데 지금 한 4만 몇천 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회사의 내부 상황이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누군가 직원들한테 대접을 해주려면은 그만큼 돈벌이가 돼야 되고 뭔가 그 특별한 기술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아무것도 없으면 작업복 입고 일하기 바쁜데 그런 그 정말 기가 막힌 사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휴식 공간이니 뭐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ST 부분이 이렇게 공개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정말 주가 모멘텀이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 여기 말고도 또 사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말고 또 나대지 땅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ST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했더니 나중에 이번에 이제 그 재무제표가 발표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다 리스로 사진 땅들이더라고요. 리스. 네, 그래갖고 ST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만큼 큰 사옥이 또 저쪽에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기가 막히졌어요. 임대해준 그 시기가.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EUV 같은 것으로 엄청나게 이제 공정 캐파가 커지면 그 공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막 적자 나고 그러면 막 사업 집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팔고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거의 1,000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개한 걸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띄우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까 가압 규효 있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압 규효 장비를 조립하는 네. 그런 지금 장비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이제 라미네이팅 장비. 이것이 라미네이팅 장비인데 뭐냐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팅 여기서 장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장을 처리하는 거고 하나는 진공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에가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마스크 제작 장비부터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비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ST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그래갖고 이제 공개해진 사진인데 이것은 뭐 HLS 다이싱 머신이라고 쓰셨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4인치에서 6인치예요. 네. 그리고 SIC라고 있어요. 옛날에 S파워 테크닉스를 계열사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S파워 테크닉 SIC 그 반도체 기판은요. 일본 실리콘 기판보다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지라갈륨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이 다이싱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자체적으로 개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책과제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인가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못 물어봤는데 레이저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엄청나게 고온으로 온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말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특허난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2인치 지금 쓰는 플라즈마 다이싱 머신이라고 사실 우리나라는 다 지금 현재 레이저 장비뿐이 없잖아요. 그래도 플라즈마라고 적혀 있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장비들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플라즈마 백 애칭 그러니까 애칭이라고 하는 거 애처가 이게 식각이거든요. 식각 장비인데 이것은 8인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를 만들잖아요. 이 다이싱 이제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게 나노 공정에 들어가잖아요. 나노 공정에 들어가면 어디 또 이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그 식각 부분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TSV라고 있잖아요. 구멍 뚫는 한미 반도체 그것 때문에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나노 공정에서는 이걸로 뚫어야 되는 이 기술을 하고 동일한 기술로 뚫어야 되는 앞으로 시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HBM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개를 한 건지 몰라도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뭐냐면 스핀 커터라고 이것은 우리 보통 반도체 하면은 웨이퍼가 뺑 돌면서 이렇게 감광액을 딱 조사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많이 광고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광액을 이렇게 웨이퍼에 입히는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대부분 온도를 막 엄청 올리는 가압 큐어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위주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급격하게 또 온도를 다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게 다 변형돼 버리겠죠. 그래서 울트라 로우 칠러라고 이것은 영하한 온도가 65도 정도에서 이런데 보면은 장비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장비 이거 있잖아요. 아까 가압 큐브 반도체 장비잖아요. 그런 것이 이거
만들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누군가 발주를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수주 공시는 안 나온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라미네이팅 장비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진공 라미네이팅 장비입니다. 진공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ST를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보고 이걸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희한한 PALD 장비를 보고 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 달라스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하고 한국핵융합 에너지하고 뭐 같이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2023년 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미 특허나 있는 것은 레이저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라고 그것도 이제 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ST에서 개발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네. 삼성 통과했다고 하이닉스 통과했다고 말로 통보를 들으면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합수소 어닐링 이게 저는 이게 이제 그 경쟁사하고 있잖아요. 국제과제에서 어떤 편차로 기술 편차로 이긴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ST가 땄다는 것은 믿어도 될 일 아닌가.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공합수소 어닐링 국제과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것이 방막 증착 그러니까 원자 증착하고 ALD 기술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ALD 기술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네오콘 장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제가 이제 PCB 장비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오콘 장비는 원래 100대를 뭐 올해 수주해 갖고 뭐 한다더니 왜 공시가 없냐 그랬더니 한 대씩 수주하는 걸 어떻게 공시하냐 하더라고. 그러면 올해 100대 수주해서 초과 달성하냐 했더니 이 네오콘 장비라든가 PCB 장비는 초과 달성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나노 공정에 있잖아요. 그 기술로부터 이 플라즈마 기술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기술을 추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 장비가 있잖아요. 시멘스 협력업체 등록해 갖고 거기에서 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제 이제 이 납품이 시작됐냐면 2023년도 4분기부터 그게 납품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IR 담당자한테 들었고 제가 이제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부터 계속 사전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래껏 모든 사람한테 IR하는 수준에서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와, 저런 걸 어떻게 만드나 싶기도 하고요.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 보면서 장비가 종류가 많기도 하잖아요. 네. 봐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고 막 제작하고 있는 그 장비들 있잖아요. 네. 다 이게 라미네이팅 장비라는 게 이게 한 대가 엄청 이게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온도 1000도씨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계열사가 있는데요. 계열사에서 그 1000도를 올리면 그 열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지간한 걸로는 다 타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배관 같은 것을 다 부품을 만든 게 계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 뭘 한다 그러면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렌즈를 국산화해 갖고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것을 렌즈를 국산해 갖고 지금 현재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렌즈를 아주 특화시킨 그 계열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받침을 둬야 되니까요. 수소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뭐가 이렇게 수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째는 영하 252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수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소는 압력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탄소섬유로 압력 탱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만약 수소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킨다면 영하 252도에서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원래는 다른 대기업에서 있잖아요. AEM 방식은 하다가 실패했답니다. 근데 독일의 이넵트가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협력해갖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제주도에다 실증 사업을 해서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고압 수소 어닐링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EUV 공정을 들어가니까 이제 수소가 이제 이 직접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수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있으면 미래의 먹거리로 수소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AEM 방식의 국제과제를 수행하는 게 3건이나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ST를 지금 뭐 적자니 뭐니 지금의 실적이니 뭐니 이런 것만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옥을 그 7층씩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막 그림을 전시해놓고 사원들을 그렇게 편익시설을 해놓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분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는데, 그래갖고 뭐 굳이, 너무 또 이제 잘못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해서 제가 그 분석을 꺼려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라고 하는 주식이 7월 26일 날 고점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최고점에서. 그때를 보면은 이걸 자세히 봐보세요. 수산화 리튬이 중국에서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7월 27일. 7월 27일, 26일이죠. 네. 대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수산화 리튬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래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보면은 리튬 광은 매장량이 많다.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는 왜 채굴을 안 하냐면 이걸 채굴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할 경우에는 환경 재앙이 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채굴을 해갖고 인도네시아에 가져다가 정제 공장을 짓는다는데 합의를 해갖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튬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리튬 채굴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8월 5일이었다면 8월 11일 날 리튬 가격을 봐보십시오. 수산화 리튬 가격.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한번 보실 때 첫째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60위안에서 600위안까지 떴어요. 150위안까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1대1로를 하면서 리튬 가격이 고점에 있을 때 광산을 산 회사들이 많았는데 150위안까지 떨어지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광산들을 많은 광산들은 문을 닫게 했어요. 가서 뭐 이게 불법이네 저게 불법이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옛날에 그 석탄 문제가 돼 있을 때도요. 2200위안 하던 석탄을 국제 가격이 900위안으로 고정가로 거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처럼 대강 이게 300위안으로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해주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보면 300에서 330위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튬 이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중국이 지금 부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급락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정해줘도 앞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280위안 밑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더 떨어지면은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하고 2차 전지 그 양극재 회사들은요 수익 구조가 딱 맞아 떨어져요. 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양극재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또 마진이 엄청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마진율이. 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전기차를 막 서로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해요.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부품 업체들은 피 터지는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올라야지 떨어지면은 2차 전지 회사의 주가에는 악영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리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리튬 캐면 어떻게 캘 것 같아요? 그냥 구멍 뚫고 가서 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리튬은 네. 말이 그냥 리튬이지 고농도 소금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융기했어요. 네. 근데 비가 너무 안 와. 그러면 그게 이제 안 오니까 계속 그게 이제 좀씩 오더라도 이게 모이고 해서 고농도 소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비가 많이 오면 고농도 소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거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리튬 광산에 뭐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광산은 이렇게 옆으로 탄광처럼 굴을 뚫고 들어가는 광산은 거의 없고 거의 뭐 100%는 아니겠죠. 굴을 뚫고 들어가는 광산도 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어쩌다 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이슬뚱말뚱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노천 광산이라는 거예요. 리튬 광산. 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패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리튬 광산이 내가 설령 발견을 했어도 그 순도에 따라서 채굴할 수 있는 광산과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이 엄청 분리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한번 보시면서, 왜냐하면 뭐 이런 것을 막 종목에다 연결해 갖고 이야기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종목에다는 연결을 안 시키겠습니다. 네. 대부분 리튬 광산은 우에서 그냥 노천 광산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 외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BYD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뉴스를 몇 번 봤는데 무심코 넘기다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구글 어스로 인공위성으로 BYD 선정 공장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정 공장에 공장 직접 다는 안 싣고 자동차 야적장을 이렇게 캡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첫 번째 야적장 사진입니다. 이것도 야적장입니다. 이것도 야적장이고, 여기는 뭔 공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적장입니다. 와, 참 많네요. 두 번째 야적장.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적장입니다. 네. 세 번째 야적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야적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글어스 사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간보다는 한 달 전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됐든 중국에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고, 사실은 미국에도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ST나 마찬가지로 한국 알코올도 이렇게 사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ST를 보면요, 이동평균선이 정비되고 한 요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면 몇 배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알코올은 인자 이동평균선 전체가 정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동평균선이 전체가 정배열이 되면 양음양 패턴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로 얼마 퍼센트는 안 되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사고관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모험하실 분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그 대주주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독스러울 만큼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주 리스크가 그렇게 지독스러우면 자기 주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퓨릿을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퓨릿은. 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도체 소재의 최첨단 재생 폐기물 회사거든요. PGMEA라고 하는 포토레지스트를 갖다가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 중에 70%가 그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포토레지스트를 이렇게 도포할 때도 그 PGMEA를 갖다가 도포를 하고 국에다 도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리고 그 이제 PGMEA를 갖다가 감광액을 세정할 때 쓰는 게 EEP예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모험을 한번, 나는 지금 현재 주가 관점에서는 모험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손해고 이익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원래 그 한국 알코올의 계열사가 ENF 테크놀로지라고 있었어요. 근데 ENF 테크놀로지하고 ANF 테크놀로지가 옛날에는 LG 디스플레이만 납품을 했습니다. 삼성 납품을 안 하고. 근데 이제 ENF 테크놀로지하고 그래서 LG 상사가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을 엘바텍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국 알코올 그 울산 공장에도 엄청 대규모로 지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 들어서 지금 그 ENF 테크놀로지가 거래처를 삼성전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바꾸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그룹과 결별을 하면서 엘바텍이 청산돼 버렸어요. 지금도 있으면 2차전지 때문에 엄청나게 주식이 올랐을 건데, 그러면서 1년 있다가 신디프라는 회사, 지금 현재 신디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신디프라는 회사 이름이 이제 퓨리스로 바꿔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퓨리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엘바텍의 기술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또 그 다음에 한국알콜로하고 ENF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유기용제라는 특별한 그 소재 기술을 이 퓨릿에다 전수를 해서 퓨릿이 매출액이 그때는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1300매덕이 되고 영업이익이 142억이 나왔습니다. 퓨릿이.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그래서 첫째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계열사를 상장을 안 시키면 주가 안 올라갈 건데 왜 상장을 시켜요? 자기도 주식 오르기 싫으면. 네. 그렇잖아요. 네. 상장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업을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의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두 번째,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 8.33%까지 샀는데 지금 계속 사는 것이 트러스트 자산운용입니다. 제가 봐서는 또 1% 거의 샀거든요. 네. 그럼 9.33%또 공시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배당 요구하지, 배당 요구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실적이 한 반기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적죠. 그런데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는 특별히 그렇게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이 그러는데 충북 예산에다가 6만 평의 지금 공장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충북 예산에가. 그래서 이 부지에다 뭐 지을지도 아무것도 안 발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건 진짜 추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기용제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재생을 잘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재원산업이 있고 퓨릿이 있어요. 그러면 퓨릿이 재원산업은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2,8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41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M&A 시장에서 지금 2조 원의 매각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퓨릿은 얼마겠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산업이 폐유기용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기가와트당 1000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양극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NMP라고 하는 유기용제가. 근데 NMP라고 하는 유기용제가 세계적으로 바스프하고 ISP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그 양극재 NCM 부분에서는 독보적인데 우리나라도 뭔가 그 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NMP를 만드는 유기용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바스프나 이런 것은요 누구하고 협력하냐면 중국하고도 협력합니다. 네. ISP는 사실 안 그렇지만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있잖아요.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독일에서 원유를 가지고 무엇을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받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바스프가 독일 공장을 다 폐쇄시키고 중국에 와서 만들어요. 대부분은 네. 제품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한미일 이런 그 2차 전지 있잖아요. 원재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누군가는 이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것은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그 퓨릿이 상장하면 공모가도 높게 받고 또 누군가 공모주 청약을 하면 호재가 있어야 청약을 하지. 아니 대주주가 평생 아주 그냥 리스크만 발휘하고 있고 저 회사는 생전 안 올라가고 배당도 안 주더라 그러면 누가 그 회사 공모주 청약을 하고 가치가 형성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퓨릿이 상장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완화되든지 해제되든지 하면서 퓨릿이 상장하면 그동안 반도체 쪽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폐기물 갖다가 고농도로 정지해갖고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표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재원산업이 하는 것 자기들도 어차피 다 기술 갖고 있는데 폐 NMP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한술 더 얹자면 한국알콜이 유기용제로는 우리나라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NMP를 갖다가 신제품을 만드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폐배터리 정제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폐배터리를 만들면 사람들은 리튬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분야가 NMP 정제 시장. 근데 NMP는 유기용제 정제다 보니까 그래도 진입장벽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낮아요. 정제가. 그래서 정제에서 한다는 데가 여러 있는데 대부분이 한다고 말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합성해버리는 회사는 국제적으로 아주 희귀하고 엄청 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까지 하면은 정말 좋겠죠. 그런 부분이 뭐 퓨리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로 만약 그 상장을 하면 2차 전지를 여기다 이야기 안 하면 자기들이 그냥 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가하고 뭐고 이 경쟁 공모주 청약할 때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해서 이 퓨리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알코올이 지금 퓨리시 지금 상장 승인요 및 다른 회사들은 다 나 있어요. 다 나 있는데 퓨린만 안 나 있어요. 퓨린만. 네, 퓨린만 안 나 있어. 다 나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거시기를 제외하고는 뭐냐 스펙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은 한국 알코올에서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지금 퓨릿이 8월 18일 날 금요일 날 정관을 변경하는 임시 주주총회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장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걸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나는 8월 18일이 진짜 그날이 어떤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장 승인이 안 났는데 목요일 날마다 상장 승인이 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승인이 안 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잖아요.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이 다음 주 목요일은 적어도 퓨릿이 상장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퓨릿이 상장 승인 날 때까지는 모험을 해보고 또 이제 주주총회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는 걸 한번 지켜보고 또 그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상장 승인이 나면 주식이 한번 굉장히 뛸 거 아닙니까? 그때로 끝낼지 아니면 상장 승인 이후에도 계속 이 종목이 2차 전지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식이 급등할 것 같으면 그 영역에 이렇게 일기를 쓰는 형식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브를 맨 처음에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이야기할 때가 26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5만 얼마에 사실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음봉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공매도더라고요. 그래갖고 공매도를 급격하게 여기까지에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여기까지 7만 주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적이 너무 좋아갖고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날 뭐냐면 넷마블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지분을 한 2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넷마블에서 무슨 IR을 했던가 하면서 자기들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빚을 갚으려는데 기타 법인을 팔아가지고 이 1조인가요? 무엇을 상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렴풋이 비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날 어떻게 때려버리냐면 시장가로 때려버린 거예요. 29만 원에 있던 주식이 25만 9천 원까지 누가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공매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공매도가 그날 7만 주 늘어나고 뭐 해서 지금은 한 7만 주였던 공매도 7만 주 그 정도 수준의 공매도가 한 19만 주 18만 주 이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이브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봐서는 이게 한 40만 원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를 제가 뭐 이런 주식을 원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SM 주식이 있잖아요. 3,000원 5,000원 할 때 아주 질려버렸었어요. SM 주식이. 뭐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때 뭐 시가총액 SM이 뭐 300억 뭐 이랬으니까요. 시가총액. 그때 뭐 아주 엔터라고 하면은 아니 H.O.T가 뭐 어디 공연한다. 그럼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주식이 뭐 막 공연한다고 하면 막 올라요. 뭐 부화가 공연한다. 뭐 소녀시대인가요? 뭐 한다 하면 막 오르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럼 다시 다 빠고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엔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신중한데 저는 그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이렇게 현대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블로그도 많이 봐요. 저는 그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이혜인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중에 정말 그 김연아 다음으로 막 금메달을 휩쓴 국제적으로 휩쓴 사람이 이혜인이가 있고 뭐 유영이 있고 막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혜인입니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도 왜 이렇게 보냐면 그 춤추는 춤선을 자세히 봐봅니다. 그러면 너무 그 춤선이 멋있어요. 진짜 이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렇게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이 막 다이빙을 한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르세라핌과 뭐 이렇게 뉴진스 있잖아요. 춤추는 것을 봤는데 그 전에 왜 그러냐면 피프티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야 이거 세상 뜨겁는데 했어요. 그런데 막 조금 있으니까 막 빌보드로 들어가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연히 피프티를 보다가 보니까 뉴진스를 보게 되고 르세라핌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춤선이 장난이 아니요. 근데 르세라핌은 있잖아요. 좀 강렬하잖아요. 근데 진짜 춤선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뉴진스예요. 그래서 뉴진스가 왜 춤선이 아름다울까 해서 이렇게 봤더니 뉴진스 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호영이라고요. 프로듀서 250으로 활동을 해요. 이름이 250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뽕짝을 4년간 혼자 연구를 했어요. 뽕짝 춤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수해서 지금 뉴진스가 세계적으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 춤이요. 보면은 특별해요. 그리고 세븐틴이 있고 르세라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떴더라 이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BTS가 있잖아요. BTS. 그러니까 하이브 홈페이지를 가갖고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걸 보면은 BTS가 아무나 뭘 하나를 올리잖아요.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하이브의 모든 유명한 가수든 무명한 가수들이든 다 더한 클릭수보다 BTS가 더 많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노래가 같고 그 유명이 그 유명 같지만 SM이나 YG나 뭐 이렇게 JYP의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BTS가 한번 갔다가 이렇게 노래 뭐 하나 올려버리면 거기 클릭수를 다 더해도 못 따라오는 만큼 그렇게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게 BTS더라고요. 그래서 BTS 이제 이 앞에 그 정국이 노래를 발표해갖고 세븐을 발표해갖고 막 그때 이제 빌보드 팝백을 이렇게 다 휩쓸었는데 이번에는 뷰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다른 그 기획사들은 있잖아요. 막 칼군무를 막 치고 막 하니까 이게 보면은 막 화려해 보이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하이브는 약간 예술성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해도 천천히 맨 처음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뮤직비디오야 생각보다 엄청 실망스러워요. 근데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이 BTS 뷰가 발표했는데 시큰둥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뜰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게 타닉 데스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거시하는데 타닉 데스크 코리아를 이것을 한국판으로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뷰가 단독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오버라는 이 솔로 앨범을 이 다음 달 8일 날 발표를 해요. 아마 8일 날 발표하면 여기는 전국은 그 어떤 발표를 했냐면 세븐 곡 한 곡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앨범이죠. 그런데 여기는 공식 앨범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 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곡으로 하게 되면 음반 판매량으로 빌보드 200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뷰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빌보드 핫백하고 빌보드 200은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 가면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데 하여간
이번 25일 날 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공개가 되는데 타이닉 데스크 코리아에서 단독 공연을 뷰가 합니다. 그때 아마 단독 공연을 하고 나면은 바로 그 핫백 부분에서는 빌보드 핫백 부분에서 1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고 있잖아요. 뉴진스입니다. 이게 이제 룰라팔루자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가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헤드라이너로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룰라팔루자의 첫 번째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초청이 됐는데 자기들의 그 곡들 있잖아요. 나는 한 곡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전곡을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뜬다고 했던 두일라이크 대시인가요? 그것을 불렀는데 정말 우리가 그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로 봤던 거하고 이 그룹이 나와서 춤추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론데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하고 사실 제2의 BTS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 누가 있냐면 보이넥스트도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다시 신곡을 또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0조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10조가 클지 모르지만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의 탑인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막 다 인수해본다 그랬잖아요. 인수해본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CJ E&M이 이제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빌리 프랩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주주는 CJ E&M이고 51%가 가는 것은 49%를 가는 것은 하이브였는데 경영은 하이브에서 했어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보니까. 근데 실적이 막 1년 지나면 막 뻥튀기가 빵빵빵빵 돼가는 거예요.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500억 정도에 아마 인수를 했을 건데 51%를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텔레비에서 JTBS 방송에 알류넥스트라고 이게 지금 현재 신인 걸그룹 있잖아요. 발굴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된 소속 가수가 여기 지금 현재 뭐냐면 엔하이픈이라는 남자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막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회사가 하겠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이브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국이 됐든 뷰가 됐든 누가 됐든 막 해외로 나가서 막 월드 투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월드 투어를 하는 팀이 느세라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짤막짤막한 공연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월드 투어를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이런 일들을 요즘에는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큰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식은 성장성이다. 그럼 반도체하고 하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응?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반도체가 배추값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술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의 그 가수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BTS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그 그룹을 통해서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어느 업종 어느 기업보다도.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좀 눌려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장기적으로 보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하이브의 성장성을 좋게 보신다. 네. 네. 그 재무실적으로도 꽤 보시면 재무제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원래 있잖아요. 1분기 매출액이 4천 몇백억이었어요. 네. 2분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 몇백억이요.
여기 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4,10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추정치가 5,700억인데 달성한 6,200억이에요. 근데도 왜 주가가 안 그 영업이익은 1분기가 525억인데 2분기가 813억이에요. 그럼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막 속도가 엄청 뻥튀기 된다니까요. 이게. 네. 그냥 여기 뭐 800억으로 머문 게 아니라 뭐 1,200억, 1,500억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매출액 속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니 그냥 순식간에 공매도를 저런 주식이 7만 주면 얼마입니까? 뭐 그런 막 누가 때린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6,200억이잖아요. 저런 매출을 누가 달성하겠어요? 이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1분기 같은데 뭐 뉴진스 알리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분기가 6천억이면 네. 4를 곱하면 거의 20억인 거잖아요. 2조. 2조잖아요. 2조가 넘는 근데 지금 시총이 10조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JYP가 지금 시총이 4조인데 분기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500, 1,500 하면 3,000 몇백억 되지 않겠어요? 2분기 안 봤는데. 그러네요. 하이버가 진짜 싸 보이네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주가로 보면. 네. 나는 좀 폭등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뷰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세븐이 싱글 미니 앨범 발표한 거하고 정식 앨범 발표한 거는 굉장히 틀려요. 정식 앨범이 발표되면은 음반 그 판매량에서 수익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방탄소년단은 누구 하나 나왔다 하면 뭐 그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니까. 저도 이거 분석하기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면은 그 장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나 내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옛날부터 우리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헝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 하나하나 무너지잖아요. 하나하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의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은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사실 여기에서 오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상반기에 소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하게 반도체 해서 뭐 TSMC 같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그 공급 과잉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재고 자산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시설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부분들이 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2차 전지 부분이 사실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건방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오를 영역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죠. 다 좋아. 막 뭐든지 다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여기에서 오를 영역이 얼마나 있냐 했을 때 실상은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 보면은 진짜 매출액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나는 거거든요. 그놈을 놓고 막 7%가 날 거다, 10%가 날 거다. 미래의 주가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 저런 제조업체를 장기간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거의 뭐 20몇 살 때부터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거의 36년인가를 37년째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저런 회사는 마진율 2%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아니 리튬 가격 여기에서 150위안 킬로그램당 150위안이나 160위안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날 옵니다.
떨어지게 되면요 적자 나냐 안 나냐의 상황이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공장은 엄청나게 지었어요. 폐배터리 나온다 해갖고 막 공장은 계속 가동돼. 리튬을 갖다가 막 폐 배터리를 가져다 리튬을 가공해봐야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이게 적자 도미노가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보면은 당분간 오를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반도체 딱 보면 EUV를 봅니다. EUV를 왜 보냐면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기업을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그 EUV 하면 맨 처음에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됐던 거냐 펠링클이었어요. 펠링클 왜 이슈가 됐냐면 ASML에서요 원래 펠링클까지 다 했어요. 네. 근데 펠링클을 일본에 미스비스하게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한양대에서 EUV를 가장 잘하니까 한양대하고 산하협력으로 펠링클을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펠링클 쓰고 있겠어요? 쓸 것 같기만 하지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제가 뭐 그 기업 비밀이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블랭크 마스크가 있잖아요. 거기다 헤로 패턴을 이건 포토 마스크입니다. 그럼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펠링크를 써요. 근데 그게 투과율이 뭐 92%, 많으면 92%, 뭐 95%라고 해봐요. 지금요, 포토 마스크에다가 자외선, 극자외선을 직접 쏘아갖고도 제대로 수율이 안 나오는 판국에 누가 빛이 반사해갖고 92% 몇 프로 투과하는 펠링크를 써갖고 거기다 투과해갖고 반도체를 만들면 그게 도대체 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일본의 레이저텍에서 있잖아요. 원래 EUV 광학 장비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아마 일본 레이저텍일 거예요. 네. 레이저텍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포토 레지스트를요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광학 장비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거기가 먼지가 딱 묻잖아요. 오염물질 묻잖아요. 그러면 레이저를 이게 반도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다 레이저로 쏘아갖고 그 오염물질을 제거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 그러니까 마스크를 있잖아요. 띄어다가 막 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실시간으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극자외선을 바로 쏘아갖고 포토 마스크 수명은 조금 단축될지는 모르지만 꼭 펠링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EUV 기술 분야에서 다들 뭐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것은 뭐 세상이 바꿔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뭔가 빛을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 엔터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네. 이게 뭐 한 번쯤 눌리니까 징글징글하고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면 2차 전지에다 주식 투자했고 돈 벌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왜 그러냐? 양극재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요. 예전에도 늘 말했듯이 반도체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다시 다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비가 그렇고 그게 뭐 소재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특별히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특별히 그 핵심 뭔가가 있어갖고 오르는 뭐 나노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하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하면 양극재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극재가 주가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해서 돈 번다는 확신이 얼마나 있냐 이거. 예, 양극재 종목 앞으로도 주식 많이 올라가. 그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돈 투자해갖고 한번 돈 벌어봐. 투자해갖고 돈 벌 자신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그래도 몇 프로 수준 한 80% 이상은 그래 여기서는 배팅할 이유가 있어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삼성전자가 전혀 재고 자산을 해결을 못했고 오히려 재고가 증가했고 파운드를 잘해서 매출이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개선 효과를 냈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이유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작가님 끝으로 그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는
주식을 맨 처음에 할 때 증권사를 가서 객장에서 종이로 매매를 할 때 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객장을 가잖아요. 객장을 가면 누가 왕인 줄 아십니까? 진짜 주식 오래 한 사람은 다 저 한구석에 기탱이가 있어요. 딱 주식 3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도 못 붙여요. 왜냐면 뭔 말 붙이면 막 어찌나 아는 척 해버리고 그냥 막 왕처럼 구워버리니까 사실 아는 척을 먹고 다 깨갱갱하고 있는데 객장에 3일 나온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종목 사면 돈을 벌어요? 그게 진짜 객장 3일 나온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 회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섬세하게 분석해서 이 기업에 정말 첨단 기술이 있구나. 아니 첨단 기술이 없어갖고 그냥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그 주식은 자기가 대주주가 아닌 한은 다 알 수 없어요. 특히나 좀 이렇게 개방된 회사도 있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지만 주식은 자기가 모험의 가치잖아요. 지금 팔아버리고 나면 모험할 이유도 없어. 그렇지만 모험의 가치야. 주식은 왜 모험을 해야 되냐면 10종목을 투자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9종목에서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종목에서 돈을 벌면 그 10종목에 이런 걸 다 복구해버려요. 주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서 먹는 끝점을 먹어야 돼요. 고점에 끝까지 가고 고점을 먹어야 돼요. 고점을 못 먹는다 그러면 자기 주식 투자를 중단하고 다리로 돌아봐야 돼. 왜? 하수니까 고점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내가 하수인데 내가 하수가 증명됐는데 계속 주식 투자면 계속 잃어요. 그래서 주식은 인내하고 견디고 아니 팔아보고 다른 거 사고 얼른 막 단타 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상한가도 먹고 그럴 것 같지만 나 그렇게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있어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어느 한 분야의 1등이냐 아니냐 또 그 1등을 유지할 때 1등을 유지하는 하나 지표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왜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가고 TSMC 주식이 올라갑니까? 창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자가 큰 기업을 읽을 때는 창업자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1대 2대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룹주 중에 창업자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SK 최태원이 분이 없다고 봐요. 그 외에는 다 안 돼. 그래서 위기가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몰라. 그런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 그러면 창업자가 살아있잖아요. 창업자가 경영을 하잖아요. 그걸 저는 높여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식하기 어려우면 창업자가 살아있는 주식 그냥 사요. 그런 것은요. 코스닥에 상장하고 거래소에 상장하기까지 그 창업자가 정말 노력을 하고 뭘 해서 이룬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로 넘어간다 뭐한다 막 상속이 된다면 이런 주식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돼갖고 그 주식 절대 안 올라요. 응?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 그 지금 현재 무슨 회장이 있다 뭐 대주주가 있다 그러면 나이가 한 50에서 60 사이 이 밑으로는 되지만 막 70이다 80이다 이러면요 그 주식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가지고 정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1등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자이시자 시인이신 일매 정상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